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문학의 빛깔 11번째 시간. 자, 오늘은 허생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허생전 첫 번째 시간에서 허생전 요 발단부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발단부에서는 등장 인물을 소개하고 어떤 배경을 제시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 자, 요쪽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허생의 가난한 삶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허생과 허생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등하는 내용이, 허생의 아내는 이 독서를 하면 뭐 과거를 본다든지 어쨌든 실생활과 관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허생은 그냥 독서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죠. 허생이 이제 무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무능한 자기 남편을 비판하는 아내는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작가 이 연암 박지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독서를 통해서 어떤 돈을 벌지 못하면 장인밭이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허생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대부를 실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런 어떤 사대부를 도둑놈으로까지 비하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의 잔소리에 의해서 허생이 이제 집을 나가서 제일 부잣집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변씨가 제일 부자다. 그래서 이제 변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만냥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뭘 하겠다 어떤 사업 계획수도 없이 그냥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변씨는 당신 이름이 뭐냐, 차용증, 어떤 거 담보물 이런 것도 없이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죽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가선 쭈그러지고 도포는 흐름하고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외양이죠. 외양. 허생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어떤 허생의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씨의 어떤 그 자제와 손들이 허생 저 사람을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이 만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냥이 대략 쌀 가격과 관련해 보면 한 7만 원쯤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냥 같으면은 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인데 이거를 이름도 묻지 않고 빌려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빌려줬냐라고 말했더니 이제 변씨가 보통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도 자랑하고 얼굴에 비굴한 빛도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은 형석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한 거죠. 그리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이런 걸로 봐서 재물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만냥을 가지고 뭘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바로 안성으로 가는 이런 장면까지 325쪽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변씨를 찾아와 돈을 빌리는 허생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비굴합니까? 당당합니까? 그렇습니다. 당당하죠. 자, 그 다음에 그 허생과 변씨의 성격은 둘 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비범하고 대범합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 이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그냥 비범하고 당당하다라고 직접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빌려주시오, 그러시오.
자, 이런 어떤 인물의 어떤 그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죠. 간접 제시했다는 겁니다. 즉, 허시와 허생과 변시 모두 뭐 당당합니다. 물론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예의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당한 대범한 이런 성격을 간접적으로 즉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허생이 자기 집에도 들르지 않고 만냥을 가지고 안성에 가서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 교통의 요충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입니다. 독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일이 없으니까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허생의 어떤 그 장사, 상행위를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독점했다가 값이 오르면 파는 이런 게 이제 매점매석인데 그래서 허생은 이제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만냥으로 과일 값을 좌우했으니까 우리나라 형편,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칼과 호미와 포목, 이런 거는 또 생활 필수품이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해 지나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해서 진짜 망건값이 10배로 뛰어 올랐다는 거죠. 이 말총은 망건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말총을 가지고 만든 망건입니다. 자, 이 말총을 가지고 만드는데 망건은 그 갓을 쓰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묶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허생이 전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첫 번째인데, 자, 여기까지 허생이 그 만냥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하죠. 그래서 큰 돈을 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요와 관련된 우리 이제 교과서 오른쪽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그 과일과 말총을 모두 사들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과일과 말총의 값이 엄청 올랐죠. 값이 엄청 오르는 것을 폭등이라고 그러죠. 폭등. 값이 폭등을 해서 허생은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3-2 두 번째 문제 보면 허생의 어떤 이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본 조선 경제 구조가 어떤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냥으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경제 규모가 굉장히 좀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냥을 가지고 사실은 조선에 있는 전체 과일을 사들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 저 멀리 가면 얼마든지 과일이 있습니다. 다만 수레가 없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과일만 매점매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생이 과일과 말총 대신에 예컨대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해서 어떤 거 매점매석을 했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하필이면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했냐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과일은 잔치나 제사를 지내는 용도입니다. 이거는 서민들이 이제 먹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생이 볼 때, 즉 연암 박지원이 볼 때 제사나 잔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그만이다.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망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어떤 거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뭐 갓을 쓰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허례허식이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점매석 품목을 과일이나 말총으로 한 이유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전개가 또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빈 섬을 매개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자, 이때까지는 그 만냥이 사건 전개의 매개체가 된 거죠. 그러면 만냥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크게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허생이 그 만냥을 장사 미천으로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죠. 따라서 사건 전개의 매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허생과 변시의 인물됨, 비범한 인물됨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냥을 가지고 만냥 때문에 이제 과일값이 좌우되는 그런 조선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만냥이 사건 전개의 매개체라면 이번에는 빈 섬이 이제 사건 전개의 매개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빈 섬에 대한 정보를 허생은 모르니까 늙은 사공에게 어떤 거 묻습니다. 자, 빈 섬 없던가 물었더니 있다는 거죠. 풍랑을 만나서 한번 표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문과 장기 중간쯤 아마 일본 근처 어디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표류하다가 우연히 닿았는데 거기에 땅이 비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생이 기뻐하면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섬을 돌아보니까 땅이 좁더라는 거죠.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자, 이 말은 여러분들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이제 율도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 왕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빈 섬은 땅이 천리도 못 되는 좀 좁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건설까지는 안 되고 다만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부잣집 늙은이는 되겠구나. 즉 부자는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제 사공이 빈 섬에 무인도인데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물었더니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구상, 이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 살 거냐 하면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군도라고 하는 거는 도둑인데 수천의 어떤 그 떼도둑이죠. 떼도둑. 도둑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수천의 도둑이 있었다는 거죠. 도둑이 있었다는 거는 사회가 그만큼 혼란했다는 거죠. 근데 이 도둑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면 군사를 징발해서 도둑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처지였다는 거죠. 이때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이제 우두머리를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허생은 도둑을 달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도둑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묻습니다. 아내가 있냐? 없다. 논밭은 있냐? 없다.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는 거죠.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그러면 도둑이 된 이유는 땅도 없고 처자식. 여러분들 그 처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건데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가장 어떤 기초가 되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풍족하게 생활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도둑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은 이미 돈을 마련해 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에 가서 당대 사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게 사회 문제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주체는 그렇죠.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허생이 달래려고 하는 허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도 주체가 되고 개인도 주체가 되는데, 근데 국가는 해결하지 못했죠. 근데 허생은 요 뒷장면으로 가면은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집권층의 무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허생은 요 뒷장면에 해결하는데, 뒷장면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그래서 이제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허생이, 자, 그러면 내일 바다에 와보라.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군도들은 미친놈이라고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그래도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하면서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허생이 이 어떤 그 군도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껏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냥 정도 지고 갑니다. 이 100냥은 한 냥이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100냥은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니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미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렸으니 잡히면 감옥밖에 못 간다. 그러니 자, 이 땅에서 살기는 어렵고 내가 땅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가자. 내일 올 때 여자 한 명과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라는 거죠. 즉 소는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겠다. 이게 연암 박지원이 생각한 어떤 이상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은 1년 뒤에 이제 수확이 되니까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모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도둑을 몽땅 썰어가니까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도둑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결한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집권층의 무능력, 물론 거기에 비해서 허생의 어떤 그 비범한 능력,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 섬에서 몇 년 동안의 어떤 그 삶이 여기에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장기도에 갖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자, 장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속주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구휼하고 100만 양을 벌게 된 겁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그 어떤 그 쌀을 해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허생이 탄식하면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그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먼저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간 거는 뭐냐 하면, 자, 이 빈섬이라고 하는 곳에 국가 건설까지는 아니고 뭔가 허생이 생각한, 즉 연암 박지원이 생각한 그런 어떤 그 이상사회의 모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사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마 진짜 되는지 시험해보고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사회 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상사회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느냐. 그게 조그마한 시험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그렇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군도들을 교화하는 건데, 자, 요 교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 섬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허생은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거기에 있는 2,000명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처음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부하게 한 연후에, 자, 일단 근데 이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제정하려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뭔가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거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땅의 규모도 커야 되고, 뭐 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땅이 좁고 덕이 넓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도들에게 하나만 가르침을 줍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라. 자, 유교에서 내세우는 뭐 군신 유인이,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붕유신 뭐 등등 있지만은 이 허생은 연암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아마 장유유서가 되겠죠. 자,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거 하나 어떤 그 교화를 하고 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장유유서 요거 이야기를 하고 그 허생이 나오면서 배들을 모조리 불살으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이도 없애렸다 하고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냥을 가지고 과일값이 좌우되던 그런 어떤 그 조선의 경제 규모로 볼 때 100만 양은 용납할 곳이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안 되는데 이 섬에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50만 양을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이 글을 아는 자들을 베어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즉 글 아는 자를 재앙의 근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빈 섬을 매개로 사건이 전개되는 전개 두 번째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글 아는 자를 화근이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즉, 우리 발단부에서 허생의 아내에 의해서 허생이 좀 비판되던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발단부에 있었습니다. 즉, 허생은 실생활과 관련된, 즉, 돈은 벌지 않고 이 글 읽는 거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즉, 실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본 거죠. 이거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고, 결국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고 남이 한 일, 남이 번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발단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이게 재앙의 근원이라고 보고 글 아는 자를 죄다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허생이 돈을 바다에 버린 이유는 네, 그렇죠. 경제 규모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양 중에 50만 양은 바다에 빠뜨리고 50만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이제 40만 양으로 나라를 두루 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 거죠. 즉, 이 구제했다는 얘기는, 돈을 어떤 그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만 양을 가지고 변씨에게 갚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변씨가 놀라서,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만냥을 실패 본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허생이 재물에 의해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당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치죠. 장사치라는 거죠.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즉 허생의 입장으로 보면 돈보다는 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뭐 글을 읽고 하는 이런 겁니다. 독사하고 이런 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만 양을 변씨에게 내놓으면서 내가 어떤 그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패하고 말았는데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허씨가 크게 놀라 절하고 사양하면서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허생이 역정을 내며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 갔다는 겁니다. 즉 허생은 물론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자신은 4대 부이지 장사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면에서
연암 박지원의 어떤 그 신분 의식의 한계 뭐 이런 것도 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씨가 가만히 뒤를 따라가 봤더니 초가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할미한테 물었습니다. 저 초가가 누구 집이냐 물었더니 허생원 집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하더니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변씨는 비로소 성이 허시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 돈을 돌려주려고 해서나 허생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생이 변씨에게 화를 낸 이유, 여기죠. 역정을 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장사치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사대부인데 장사치로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장사치는 돈을 아까 도라고 그랬죠. 돈을 글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반면에 자기는 사대부라는 거죠. 사대부는 돈보다는 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시된 허생의 재물관. 자, 허생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어떤 그 정신적 가치보다 어떤 그 재물을 낮게 보는, 물론 요 이제 뒷장면에 가면 재앙으로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볼 때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니까 재물을 약간은 부정적인, 요 뒤에 가면 이 재물을 재앙으로 보는 정도까지 갑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이런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 자, 7-2는 늙은 할미는, 그렇죠. 여기서 늙은 할미는 정보 전달자. 우리 앞에서 빈 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늙은 사공이었죠. 그런 것처럼 서술자를 대신해서 허생에 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생은 50만 냥을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뭐 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돈은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을 정도의 어떤 그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물이 많으면 정신을 괴롭힌다는, 즉 재물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씨가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도와주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해서 어떤 돈, 재물을 재앙으로 보는, 재물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 정이 두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변씨가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 물었더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쉽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으니까 해외 무역이 안 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는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즉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만냥을 가지면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점. 그러니까 유통이, 그 해외 무역이 되고 수레로 유통이 잘 되면 만냥을 가지고 독점하기는 어려운데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독점하고 난 뒤에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되고, 만약에 후세 어떤 사람이 이런 매점매석 방법을 쓴다면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매점매석의 폐단도 이 허생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변씨와 허생의 대화로 보아 재물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 우리 요 앞에서는 이중적 재물관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재물은 정신을 괴롭힌다는 것,
재물은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재물은 뭐 먹고 사는 그런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재물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 허생이 비판하는 당대 현실, 자, 여기에 잘 드러나죠. 즉, 경제구조가 취약한 거죠. 즉, 배를 가지고 해외 무역이 어렵고, 술의 유통이 안 되고, 자급자족 경제구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허생은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냥을 빌려줄 줄 알고 청하였느냐 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자,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딴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즉 병자호란의 치욕이죠. 그래서 이 치욕을 씻고자 지금 어떤 그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북쪽 청나라는 우리의 원수니까 북쪽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이 북벌, 이게 지금 어떤 그 사대부들, 즉 집권층에서 이 북벌, 이게 뭐 어떤 거 이 북벌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데, 선생은 어찌 그 괴롭게 이렇게 국가의 이런 어떤 그 막중한 일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벼슬하지 않고 파묻혀 지내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연암 그 허생이 이야기하기를 그 졸수제 조성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유영원 같은 이런 사람은 대단한 인재인데 이런 인재를 등용시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로 봐서 지금 집권청은 인재 등용에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왔다는 것은 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변씨는 한숨만 쉬고 돌아갔다는 거죠. 자, 요까지가 전개 세 번째, 변씨와 교류하는 그런 장면이죠. 즉, 허생이 변씨와 친분을 맺고, 이제 우리 앞쪽에서 경제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즉, 해외 무역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고, 자급자족밖에 안 되는 이런 것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는 그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어떤 걸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허생이 비판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인재 등용이 안 되는 거죠. 즉 인재 등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일단 전개 1, 2, 3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과제는 전개 1, 2, 3 봤는데, 자, 첫 번째는 만냥을 중심 소재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두 번째는 빈섬을 중심 소재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세 번째는 변씨와의 교류, 이게 이제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수업 댓글에 올리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